이 방송은 오랜만에 정치와 법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의 인물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1심 판결이 선고가 됐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뭐 아시는 분은 또 아시고, 또 뭐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무죄가. 예. 그래서 그 판결 선고를 두고 이제 양진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측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 않는 측하고는 또 아주 그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이 방송은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그 핵심, 그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또 신문이라든가 또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좀 또 사회적으로도 그 의미 있는 그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방송에서 좀 특별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재판부에서 제공한 그 판결 설명 자료 그 화면을 띄우고 할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이 요 제가 앞으로 할 얘기와 관련한 그런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그 법리를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뇌물죄, 공무원의 뇌물죄 범죄 아시죠? 뇌물죄. 이 뇌물죄의 중요한 구성 요건이 바로 직무 관련성입니다. 그렇죠? 직무 관련성하고 그다음에 대가관계입니다. 네. 이것이 인정이 돼야 뇌물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판례는 보통 직무 관련성과 이 대가관계를 뭐 뚜렷하게 구별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바로 이제 포괄적 뇌물죄라는 법리가 2001년인가 그때 대법원 판결에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인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무원의 직무와 그다음에 그 뇌물이 개별적으로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뇌물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뇌물죄의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는 뇌물죄 성립고 범위를 좀 더 이렇게 넓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개별적인 직무와의 어떤 대가 관계까지 요구를 하면 뇌물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입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공무원 직무 행정의 어떤 공정성, 대국민 신뢰성 그런 차원에서는 그것과는 좀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조금 전략적으로 이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는 이 법리를 이제 새로 생성을 해서 한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따가 얘기할 그 사안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증죄 있잖아요. 위증죄. 예. 위증죄요. 예. 위증죄. 왜 안 당겨지지? 예, 위증죄. 잠깐만요.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위증죄가 있잖아요. 위증죄. 그 위증죄와 관련해서는 그 판례 법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잖아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기억에 반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판례는 대법원은 긴가민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을 해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위증한 그 내용이 그 판결에 어떤 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위증죄는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증죄가 꼭 반드시 뭐 확실하게 자기가 기억이 된 사항과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 확실하지 긴가민가 좀 전문용어로 아리까리하다라고 했을 때 확실히 안 것처럼 얘기해도 위증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위증죄가 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 제가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한번 그 1심 판결 한번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이게 공소 사실 중에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고인 이재명이 그냥 이재명 대표라고 하지 않고 피고인 이재명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이 2028년 12월 26일, 24일 두 번에 걸쳐서 피고인 김진성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을 했느냐 하면 피고인 김진성이 잘 확실하게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김병영 성남시장과 KB 사이에 피고인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보는 협의가 있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난 그런 게 있었는데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1심 이 설명 자료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 아무튼 이 설명 자료를 보더라도 요 공소 사실, 그러니까 요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재판부가 뭐 그거를 뭐 인정 못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요거는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전화 통화에서 요런 요청을 했었다는 거, 요거는 1심 재판부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총 김진성의 위증이 총 7개의 이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1증언, 제2증언, 제3증언, 제4증언, 제5증언, 제6증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죄가 된 거는 1456입니다. 1456.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죄된 증언은 2, 3증언이고요. 유죄로 인정된 증언,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위증죄를 저질렀다라고 인정되는 그 증언은 1456 증언, 4개 증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1456이죠. 피고인 이재명 측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서 위증한 거 있고요. 그다음에 4증언, 이것도 이재명 측 변호인의 신문사항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게 이제 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5증언, 6증언, 요거는 재판장의 신문에 증언한 사항이 위증이라는 것이고요. 6증언은 검사의 신문에 반드시 신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김진성 증인은 그 검찰이 그때 요 앞전에 그 위증을 했던 그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보입니다. 이 검사의 반대 신문에 또 증언한 사항이 위증이다라고 이번 사건의 1심 재판부도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김진성 씨는 1456 증언은 위증이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위증의 교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일부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주범인 정범인 김진성 씨가 위증으로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어떻게 교사범으로 기소가 된 이재명 피고인은 무죄가 될 수 있느냐, 그건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정범이 위증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 김진성 씨의 증언이 딱 한 개면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6개의 증언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일부 2개는 무죄인데 일부는 유죄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증언에 대해서 과연 교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해서 법원은 교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 그것은 법리상으로는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성 씨가 나는 위증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법리적으로 그것이 위증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권 심리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그 자백에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는 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재판부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여기 나왔죠. 아까 얘기했던 2번의 통화 행위 그리고 변론 요지서 교부 행위를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 이재명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증의 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요 뒤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이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이제 이 아래에서 쭉 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영 논리에 따라서는 그 이 판결을 보는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데, 저는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앞으로의 어떤 위증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어떤 판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그 점에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각도에서 제가 이 판결의 뭐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2심에서 다투어질 텐데 2심에서도 유효하게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제가 이제 그 사항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 1심 재판부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2번의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하고 그 내용들, 그다음에 변론 요지서 이렇게 제공한 그 행위 자체는 이제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화 과정에서, 그런데 이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김진성에게 최종적으로 요청한 증언은 크게 보면 김병남 전 성남시장 측과 KBS 사이에 KBS를 고소 취하는 대신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자라고 하는 그러한
협의하는 그런 어떤 정황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김진선 씨에게 피고인 이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는 그런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도 이번 사건 재판부도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게 어차피 그 녹취록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김진성 씨의 또 뭐 증언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뭐 1심 재판부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심 재판부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왜 교사가 교사라 보기 어렵고 또는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뭐 중간에 무슨 뭐 피고인의 방어권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겁니다. 예. 여기 나옵니다. 피고인 김진성의 1 내지 6 증언을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2, 3증언은 어차피 그거는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위증의 교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4, 5, 6 증언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1, 4, 5, 6, 1, 4, 5, 6의 1, 4, 5, 6의 증언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김진선 씨가 위증을 했다고 지금 이번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1, 4, 5, 6 증언인 경우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교사 그리고 또 뭐 교사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쟁점 본질적인 사항이죠. 그런데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 화면에 이 부분인데 자 피고인 이재명의 교사 행위는 위 각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 전화 통화하고 그다음에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고 하는 것 앞에서 변론 요지서 제공 이거는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차원이다. 방어권으로 봐야지 이것을 무슨 뭐 교사를 했다라고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취지인데 아무튼 그런 교사 행위는 이 통화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통화 이후에 그 김진성 씨와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간의 어떠한 그러한 접촉 그리고 그 접촉 이후에 피고인 변호인이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김진성 씨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피고인 이재명이 개입하였다고 하는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과 접촉을 하고 준비를 했지 피고인 이재명하고는 직접적으로 김진성 씨가 접촉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화통화할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증언을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피고인 이재명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포괄적으로는 약간 기억에 반하는 그러니까 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 뭐죠? 김진성 씨는 그러한 어떤 협의, 김병장 성남시장 측과 KBS 측 간의 어떤 그런 협의가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 잘 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피고인이 뭐 있었다고 해달라라고 하는 그것도 위증 자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위증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요청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재판정에서
김진성 씨가 1456 증언한 그 내용들이 피고인 이재명과 피고인 김진성 사이의 전화 통화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요청했지만 그 1456 구체적인 신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위증의 내용까지 이재명 피고인이 교사를 했다고는 어렵다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하는 것으로 제가 이 설명 자료를 한번 검토한 후에 제가 생각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아니라 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각각의 1, 4, 5, 6 이 위증으로 인정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피고인이 이것을 사전에 인지를 했다든가 또는 적어도 예상을 했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포괄적인 증언 요청과 포괄적 증언 요청과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한 증언, 결국 이건 이제 위증이 되겠죠. 이거를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증언을 요청하는 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요청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러프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 피고인 이재명이 관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있었다고, 이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한 위증에 대한 교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결국은 포괄적 뇌물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이거예요. 안에 포괄적 뇌물죄 이 법리를 차용을 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위증에 있어서 포괄적 위증 교사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프하게나마 그냥 포괄적으로 그런 어떤 정황에 대해서 잘 몰라도 알았다고 뭐 해주면 돼. 요 정도의 이런 포괄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차용을 하면 포괄적 위증 교사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1심 사건 재판부는 이 포괄적 법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죠. 위증 여부를, 그러니까 교사 여부를. 거기에 피고인 이재명이 인식을 했고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번 1심 사건 재판부처럼 이렇게 보면 앞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둔 경우에, 물론 뭐 변호인은 다 적어도 구속 변호인을 두니까, 아무튼 이런 위증을 변호인과 통해서, 그러니까 변호인과 그 증인이 서로 접촉을 하면서 그런 증언을 준비를 하면 피고인은 위증 교사범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1심 사건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지금 이번 판결의 그 논리, 법리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처럼 증언하기 전에 변호인과 그 증인이 서로 그런 증언을 준비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그냥 뭐 나에게 좀 유리한 증언을 해줘, 이러한 정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그러한 증언, 즉 위증에 대한 그런 것들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같이 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 피고인이 거기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은 위증죄 교사범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변호인이 위증죄 교사범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변론으로 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증 교사범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법 재판에 대한 뭐 공정성, 그런 뭐 신뢰성, 이거에 상당한 위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좀 민감하다. 그래서 이게 2심에서는 이것이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저는 그게 또 이제 상당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갑니다. 과연 이러한, 여기서 말하는 제가 뭐 포괄적 위증교사,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정립한 개념이고요. 만약에 2심에서 아무튼 그러한 구체적으로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과 그런 증언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 이전에 피고인 이재명이 두 차례의 전화통화에서 러프하게나마 그러한 증언을 요청한 것을 위증죄의 교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번 2심 재판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재판은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위증교사 판결과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